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서산의 벌말 출장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본인이 해양경찰 의무경찰 시절에 서산의 벌말 출장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1명, 의무경찰 1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말 워낙 시골이고 마을 이름이 오지리일 정도로 오지인 곳이라 사건 사고도 없고 정말 꿀 빠는 출장소입니다. 그런 출장소 근무도 가끔 새벽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해루지라는 관광객을 마을 사람들이 도둑이라 신고하여 해경이 대신 처리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그날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와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서산에는 웅도라고 사진과 같은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빠질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 들어가서 사건 처리하고 직원과 컵라면을 먹으며 노가리 까던 도중 직원이 제가 오기 전 선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선임은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온 사람인데 조용한 성격 때문에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친해지고 보니 그 선임의 어머님은 무당이라 그 선임도 이상한 기운을 잘 찾고 느낀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도 물어보고 본인께서는 귀신은 안 믿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죠. 그 선임이 믿고 말고는 자유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특히 밤이나 새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도 듣고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저는 완전 졸랐지만 겁먹지 않은 척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이 순찰차를 타고 슝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겁나서 차를 따라가는데 차가 도로가 아닌 바닷가 선착장 쪽으로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뒤쫓아갔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고 제가 직원분께 아니 정말 장난을 치셔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정말 놀랐습니다. 울먹이며 얘기하는데 직원분의 표정은 정말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은 초점이 없고 입은 벌린 채로 저를 보며 빨리 타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직원분 표정도 안 좋고 해서 저는 출장소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출장소 직원 교대자가 오시고 그날 박순경 님이 휴직계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제가 전역할 때쯤 박순경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만나게 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왜 공섬에서 저만 두고 가셨습니까? 저 진짜 완전 놀랐습니다. 박순경은 저한테 넌 귀신을 믿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글쎄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귀신이라도 보신 겁니까? 박순경은 우리가 상황 끝내고 노가리 깐 거 기억하지? 너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화장실 간다던 내가 금방 차에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새벽에 나와서 졸리구나 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왔지? 했더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으로 길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내가 차 뒤에서 소리치면서 달려오길래 뭐지 하고 다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러고는 출장소에 들어오고 잠을 자려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얘가 왜 기동복을 입고 있었지? 하셨답니다. 파출소 출장소 근무는 기동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 후 계속 가위에 눌려 휴직계를 쓰시고 정신과 치료, 무당도 만나고 하셨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중 화장실 귀신 사건. 저는 40대 초반의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얘기니까 약 25년 전 얘기네요. 그날은 저희 1년 선배 언니들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는 여중을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선배 졸업식에도 1학년과 2학년이 강제로 참석하여 축하해주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날도 반 전체가 졸업식에 참석했다 돌아왔는데 일진 애들 2명이 이미 교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그 애들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일진은 아니지만 그 무리들과 그럭저럭 소통은 하면서 지냈기에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요. 그러자 그 아이들은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2명 중 1명이 지갑을 잃어버렸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기에 그 아이들은 졸업식 중간에 몰래 빠져나와 교실을 비롯하여 학교 여기저기를 찾아봤으나 지갑은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2명은 화장실에 가봤대요. 화장실은 맨 구석에 한 곳만 빼고는 전부 비어 있었대요. 맨 구석에 그 곳만이 잠겨 있었고 아래 문틈 사이로 비죽 교복 치맛자락이 나와 있었대요. 그리고 화장실 다른 칸에서도 지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2명은 나머지 한 칸에 주목했어요.
그 아이가 나온 후 그 칸에서 지갑이 발견된다면 그 아이가 범인일 확률이 컸어요. 두 명은 화장실 밖에서 하염없이 그 아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 문 하나만 있고 너무나도 작은 쪽 창문 하나만이 달려있어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일단 3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기다리던 두 명은 인내심이 바닥 나 다시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지요. 그런데 10여 칸의 화장실 문이 전부 일정하게 45도 각도로 열려 있었대요. 맨 구석의 그 칸까지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죠. 그 광경을 목격한 두 명은 알 수 없고도 참기 힘든 공포가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대요. 그래서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교실에 뛰어들어와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온 거였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근데 이상하다. 누가 더럽게 치마를 내리고 쉬하냐. 보통은 치마를 올리고 쉬를 하지 않나? 했더니 애들이 맞다며 다시 한번 소름 끼쳐 하더군요. 아마 귀신이 애들을 홀리려고 일부러 치맛자락을 보여줬던 건가 봐요. 세 번째 이야기, 나치의 시의 예지몽. 저는 회사에 다니는 남편,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리모델링한 낡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덧문을 닫으려고 아들 방 창문으로 아파트 뒷마당을 보았을 때 일입니다. 뒷마당과 야외 주차장 사이 공간에서 50에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여자는 사람 한 명 없는 뒷마당에 우뚝 서서 제 아들 방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당연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을 노려보고는 말했습니다. TV 보면서 깔깔 웃고만 있지 말고 애 손 좀 꼭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쯤 고함 지르듯이 거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걔를 안고 돌아서서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에 올라타고 힘차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과 저는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라서 남편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통 처리하느라 곤란하던 차에 당신이 쳐다봐서 민망했던 거 아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기에는 생긴 것도 말쑥하고 평범한 아주머니 같았어. 그래도 어쩐지 좀 소름 끼치네. 미안한데 시간 날 때 근처 파출소에 얘기 좀 해줘. 저도 그 말을 듣자 빈집털이나 유괴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파출소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는 겸 상가에 있는 찻집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찻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는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안쪽 부엌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전에 60대 정도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 갔었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고 놀라자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치에라고 하는데 내 사촌이야. 찻집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지금 사는 집에서 예전에 살았던 노부부의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노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따님이 지금은 이웃 마을에 사는 나치에 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치에 씨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치에 씨는 예지몽을 잘 꾸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사고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강한 꿈을 꾸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쇼크 때문인지 무아지경 상태처럼 되어버려서 언뜻 보기에는 정신이상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요전에 나치의 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꿈에 나왔는데 집안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대. 그리고 그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애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내가 자기랑 직접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니까 충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차를 사서 집에 간 뒤 아들한테 학교 갈 때나 평소에나 항상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아이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날 아들이 앞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형 승용차가 아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크게 밀려서 어느 집 산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주택가라 차가 서행 중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검사받았지만 가벼운 염좌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츠에 씨는 이 사고랑 똑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바로 나츠에 씨의 꿈인 것 같습니다. 나츠에 씨가 미리 충고해 주어서 아들이 경상으로 끝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찻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아직 나츠에 씨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찻집 아주머니 말로는 평범한 꿈이랑 예지몽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언젠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이야기, 우리 동네의 무당과 빈집 사건. 나 고등학생 때니까 대략 10년 전 이야기다. 잠깐 배경 이야기를 좀 길게 하자면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우리 집이 주인 집이었다. 그런데 위치가 정말 좋았다.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에는 도서관,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었고 참고로 시내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동네는 우리 동네뿐이었다. 도시 내 주요 동네는 차로 15분 내외로 다 갈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시에서 제일 큰 학원가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동네였다. 그래서 집을 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갔다. 중개사도 끼지 않았다. 보통 집 나가는 사람이 아는 지인을 추천해주고 가고 아니면 부모님 아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들어왔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가 그랬다. 이제부터 본론이다. 102호가 비었다. 역시 바로 계약하겠다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여자 무당이었다. 그런데 말하기를 간판도 안 달고 솥대도 안 달고 국 같은 것도 안 할 거라고 했다. 영업도 안 하고 그냥 안에 신방 정도만 차릴 건데 괜찮으냐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외가가 기독교 집안의 엄마도 교회 권사였다. 더군다나 우리 친척 누나가 자기 결혼한다고 무당한테 수천만 원을 쓴 적이 있어서 우리 집 인식은 무당은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다. 이후 몇 분 동안 무당의 집요한 설득과 부모님의 거절이 오갔다. 그러자 무당이 자기가 살고 싶은 게 아니란 모시는 신이 고른 집이라고 했다. 월세나 보증금을 더 줄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거절했다. 그러자 무당이 여기 동티나서 쎄 안 나갈 거라고 했다. 신이 화내셔서 자기가 최대한 달래보겠다고 했다. 반년쯤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결과는 뻔하게 그 집은 진짜로 반년 좀 안 되어서 나갔다. 보러 온 사람은 많았지만 계약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집을 부동산에 올려두고 교차로 같은 신문 광고도 냈다. 그 반년 사이에 옆집인 101호도 살던 사람이 나갔는데 여기는 아무런 이상 없이 바로 새로 사람이 들어왔다. 여하간 무당 말이 진짜였는지 반년 동안 102호는 뭘 해도 안 나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산속 마을의 미스터리. 저희 부모님 댁은 산간 지역의 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무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무덤이라고 해도 보통 생각하는 제대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낡고 손수 만든 것 같은 엉성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을에서는 그 무덤을 대대로 물려받고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인이 한 30년 전쯤이었을까요? 우리 가족이 여느 때처럼 성묘를 다녀오려고 할 때 허리가 굽고 검은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친 할머니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모두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형제들이 부모님, 조부모님께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덤 변두리에 있는 탁 트인 평원에 쭈그려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성묘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저는 도시로 나가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조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모님만 홀로 남아 외지고 인구도 적은 곳에서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같이 살자고 권유도 해봤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곳이 제일이다라며 부모님은 완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본가에나 들러볼까 하던 차에 모처럼이니 무덤에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어렸을 때 봤던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게다가 그때 봤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속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할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그대로 무덤 변두리로 가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쭈그려 앉은 할머니 앞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을 죽여서 해체하는 것처럼 털이 달린 고기 조각들을 정신없이 칼 같은 것으로 잘게 썰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광경에 온몸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때 소리를 내버린 바람에 할머니가 돌아서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저는 성묘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쉬이 얘기를 들어주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부모님도 무덤에서 그 할머니와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금기시되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받았고 사람들 앞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있던 곳에는 그 할머니 집안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할머니는 이미 꽤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고 심지어 외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다. 게다가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어쩌면 너희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 분이 아니시니까. 부모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모른다고만 하셨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극심한 과소화 상태로 머지않아 사라지겠죠. 그 할머니는 귀신이었을까요?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요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수수께끼로 묻히고 잊힐 것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도 듭니다. 6번째 이야기, 서울 전학생. 5개월 전쯤 우리 반에 이석진이 전학을 왔다. 생긴 건 멀쩡한 애였는데 하는 행동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다 구름소리를 내거나 비둘기처럼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고 항상 말없이 혼자서 다녔다. 누가 뭐라고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도 이석진을 보면 인상을 찡그렸다. 하지만 나는 이석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특이할 뿐이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이석진은 도시락을 싸와서 교실에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급식 먹으러 갈 때마다 나를 따라다녔다. 친구들이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냐면서 나에게 욕을 했지만 참았다. 옆에서 밥만 먹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은 이후에 터졌다. 그날은 급식을 먹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날 깨웠다. 나는 눈꺼풀을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지금 보니 깨운 친구뿐만 아니라 반 애들 모두가 시퍼레진 안색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상한 아줌마가 너 앞에 계속 서 있었어. 이상한 아줌마라고. 어리둥절하고 있자 주변에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자초지종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대충 이랬다. 12시 20분쯤에 이석진 어머니가 교실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고 한다. 내가 자고 있어서 친구들이 깨우려고 했는데 이석진 어머니가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내 앞에서 쭉 서 있었고 교실은 40분 넘게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겁먹은 채로 횡설수설하는 걸 들으니 소름이 돋았지만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석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말하자 친구들이 뒷목을 잡았다. 그 아줌마가 너 바라보는 표정이 제정상이 아니었다니까. 움직임 하나도 없이 40분 동안 너를 노려보고 있었어. 근데 이석진 어머니가 너를 왜 찾아온 거야? 그건 나도 몰랐다. 이석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별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자꾸 조심하라고 하니까 무서운 감정이 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날은 늦게까지 교실에 남았다가 집을 가려던 때였다.
학교 정문을 나온 순간 어떤 여성이 내 양팔을 잡았다. 안녕. 내가 정진영이구나. 나는 석진이 엄마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잡힌 팔을 풀려고 했지만 힘차이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왜 이러세요? 만나보고 싶었어. 내가 석진이랑 친하게 지낸다며. 문득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걔랑 왜 어울리냐고. 걔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니까. 두려운 감정이 온몸으로 흘러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석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처음이라서 보답을 해주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어떻게 해야 하지? 왠지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켜서 변명을 생각했다. 제가 학원을 가야 해서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 팔을 붙잡고 있던 소나귀가 더 단단해졌다. 그냥 가겠다고. 여기서 4시간 동안 널 기다렸는데 느낌상 더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았다. 잡은 팔도 안 놔줄 것 같고 따라가다가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아주머니와 걸으면서 도망갈 기회를 계속 노렸는데 쉽지가 않았다. 무서워서 발걸음이 차마 안 떨어졌다. 만약 도망가다가 잡히기라도 한다면 너무 끔찍했다. 결국 걷다 보니 어느새 아주머니의 집 앞이었다. 주택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웠다. 넓은 마당도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었다. 뭐해? 빨리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를 톡 쏘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도 모르게 코를 쥐어 막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다. 무슨 냄새일까 고민을 얼마 하지 못했다.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이리저리 뒹구는 옷가지들과 곳곳에 널린 휴지 조각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가 바닥 전체에 뒤덮여 있었다. 석진아, 친구가 왔는데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주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진영아, 너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 석진이 데리고 나올게. 고개를 돌려서 소파를 바라봤다. 소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물건들을 옆으로 치우고 앉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 채로 기다렸다. 아주머니의 호통이 커지더니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진영아, 먹고 싶은 거 주문해. 아주머니는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를 나에게 건네줬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면 화내지 않을까. 무엇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치킨을 시켰다.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아주머니는 호통을 치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가자 배달기사가 음식을 건넸다. 그런데 결제할 돈이 없었다. 아주머니에게 가서 돈을 받아야 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내가 얼음 상태이자 배달기사가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어쩌면 지금이 도망갈 기회가 아닐까.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았다. 생각은 길었지만 행동은 순식간이었다. 나는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배달기사가 나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한참을 달리고 버스까지 탔을 때야 왔던 길을 돌아봤다. 다행히도 아주머니가 쫓아오지는 않았다. 심호흡을 하며 의자에 앉자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그 집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이다. 머리가 아팠지만 가방을 찾으려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이석진과 최대한 거리를 뒀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대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역시 그날도 리코더 연주 합격을 못해서 늦게까지 남았다가 집에 가려던 때였다. 이석진의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황급히 방향을 틀어서 교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니 아주머니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뒷산을 넘어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여전히 아주머니는 정문에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쥔 채로 말이다. 너무 무서워서 이석진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걔는 여전히 대답을 안 했다. 저녁 7시쯤. 이번에도 뒷산을 가려고 학교 담장을 넘었는데 발목을 삐고 말았다. 너무 아파서 발목을 잡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했다.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석진의 어머니였다.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저 아주머니가 나를 쫓아온 거다. 뛰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쉽지 않았다. 아주머니와의 거리가 자꾸만 좁혀졌다. 걷지를 못할 정도로 발목이 아파서 뒤를 돌아봤다. 아주머니가 뛰다시피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내 키만한 몽둥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반대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상상하기가 싫었다. 나는 정신줄을 놓고 내 발로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정상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뒤를 돌아봤다.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따돌린 걸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다.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축구공처럼 튀어나왔다. 나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었다. 눈앞에는 이석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천천히 좀 가지 그랬니? 따라잡기 힘들었잖아. 내 고개가 저절로 구부려졌다 폈다를 반복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펌프질을 해댄다. 아주머니가 몽둥이로 바닥을 쾅쾅 내려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뒤로 기어서 아주머니와의 거리만 벌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내 앞으로 뛰어오더니 쇼핑백을 펼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다. 그건 아주머니 집에 두고 온 나의 가방이었다. 이걸 갑자기 왜? 얼떨결에 가방을 건네받으니 아주머니는 등을 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빠르게 내려왔다.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나에게 욕을 했다. 뭘 하다가 왔길래 꼴이 그 모양이냐? 그제서야 내 상태를 확인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교복은 이곳저곳이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오른손에 들린 가방을 보니 다시 소름이 돋았다. 나는 동생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는 포장된 닭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게 뭘까? 문득 아주머니 집에서 치킨을 시켰다가 도망간 게 기억났다. 혹시 이걸 주려고 그렇게 쫓아온 걸까? 7번째 이야기, 무당. 이 일은 누나가 겪은 일이며 2006년 이사와서 2010년까지 지냈던 집에서 일입니다. 누나는 이 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서 부모님이 기억하는 내용과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부분들만 추려서 얘기한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중학생 무렵부터 가세가 기울어 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이었던 2006년 여름, 어머니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서 우리 가족은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슬라브 주택이었지만 그래도 주인 눈치 안 보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고 뭔가 정착했다는 안정감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안은 벽이 칙칙한 나무 벽이었고 천장도 나무, 바닥도 나무였기에 밤에 불을 켜도 집안은 어둡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만의 공간도 생겼으니 좀 더 예쁘게 집안을 꾸며보자고 제안하셨고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서 집을 새로 고쳤습니다. 칙칙한 나무벽에 하얀 벽지를 바르고 괴랄한 무늬가 들어간 나무 천장은 전부 뜯어서 하얀 천장으로 바꾸면서 조명도 새로 달고 몰딩도 했습니다. 기존의 방문도 새 문을 단 것처럼 페인트를 예쁘게 발라주었고 집 외부도 새로 페인트를 발라주었습니다. 옛날 구식 철제 유리문도 전부 뜯어내서 하이샤시를 설치했습니다. 마당에 칙칙한 나무는 전부 잘라서 꽃도 심어줬습니다.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아저씨는 며칠 뒤 우리 집의 모습을 보더니 그때 그 집이 맞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저 집에 살았던 4년 동안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저희 누나를 제외하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집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기했던 것은 누나 방에는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몰랐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신기했었습니다. 집안 구조상 부모님 방이 안방이었는데 오히려 누나 방이 안방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인지 누나는 이 집에 이사 온 후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은 이사 온 후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나는 건축학과로 그 남초학과였습니다. 학교는 가족이 살던 지방에 있던 대학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당시 유행했던 싸이월드 방명록에 누군가가 비밀글로 계속 안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답니다.
누나는 이름이 어딘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엔 누군지 몰랐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과에 다니던 동기였습니다. 전혀 친하지도 않고 혼자서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남자라서 의외였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인천에 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누나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누나는 방학 기간에 여동기와 함께 PC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배고파서 친구와 라면을 사 먹게 되었죠. 친구의 컴퓨터 화면을 본 누나는 소름이 쫙 끼치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컴퓨터 화면에는 그 남자의 싸이 홈피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화면 속 다이어리에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누나는 벌떡 일어나 PC방 전부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방학한 지 몇 주가 이미 지났고 그 남자는 200km 이상 떨어진 본가였던 인천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와 그날 학교 앞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며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카페를 가자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나는 친구에게 자기는 치즈케이크 좋아하니까 그것도 같이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한 3시간 지났을까 밤은 깊어가고 누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는 너무 꺼림칙했지만 멀리 인천에서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주 잠깐만 보면 되겠지 생각하고 일부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초등학교로 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보니 정문에 시동 걸린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차였죠. 누나는 무슨 일인지 내려서 얘기하자 했지만 남자는 아주 잠깐이면 되니 조수석에 타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무서웠지만 일단 조수석에 탔고 남자는 옆에 앉은 누나에게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남자의 소름 끼치는 눈빛에 안 먹으면 해코지당할까 싶었기에 누나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먹었고 그러자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이 밝아지면서 누나를 보내줬습니다. 누나는 집 앞에 케이크를 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방학의 끝자락 누나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늦잠을 잤죠. 그런 누나가 막동이 서서히 트려는 늦은 새벽에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눈을 바로 뜨질 못하고 파고드는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누나는 한참 있다가 용기 내서 눈을 확 떴는데 평소에 닫아 놓던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후다닥 도망 나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의 머리맡 쪽 침대 한 구석에는 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온기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누나는 이 집에서 이사 나가자고 온갖 생떼를 부렸고 엄마는 단순히 안 좋은 꿈 꾼 것이라며 말리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더군요. 그 뒤에는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제 누나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 있어 라고 했지만 계속 노크를 해대서 화가 나서 나가면 집에는 아무도 없다던지 멀쩡한 전신 거울이 혼자 엎어져서 깨진다던지 사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진짜 이사 가자고 극성을 부리게 만든 일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누나는 방에서 자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탁탁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창 새벽이라 너무 졸리고 귀찮아서 눈만 감은 채 소리에 집중만 했다고 합니다. 탁탁. 나무로 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 누나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또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강아지의 발톱이 거실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 비슷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거실에서부터 점점 자신이 있는 방으로 향하며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는 종종 새벽에 깨서 부모님 방 침대와 누나 방의 침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항상 문을 약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는 강아지가 이제 내 침대로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누나의 침대 머리만 옆 방바닥에 멈췄습니다. 당시 키우던 강아지는 침대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 라고 허락을 해야만 올라오게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나는 올라와 라고 말했죠. 그런데 침대 높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오던 녀석이 계속해서 몸부림만 치고 올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누나는 짜증이 나서 직접 침대 위로 들어주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소름이 끼쳐서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냐, 이거 동생이 지금 장난치는 걸 거야. 누나는 제가 골려준 것이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자는 척하지 말라며 저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 등에 고스란히 남은 이불 자국을 보고는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걔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건가? 누나는 부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방은 문이 닫혀 있었고 강아지는 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다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닫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빨리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바들바들 떨다가 잠이 겨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듯이 집안을 내려보았고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건가? 신기해하고 있는데 탁탁 아까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동해서 거실을 보니 충격적인 모습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몸이 피가 흐르는 남자가 명치 아래로는 몸이 없는 모습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정체 몰랐던 탁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윽고 거실을 빙빙 돌던 남자는 냄새를 맡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뒤 누나 방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누나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자고 있던 누나가 올라와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어떻게든 침대 위로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누나는 충격을 받고 꿈에서 벌떡 깼고 다시 자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 더 이상 누나에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지만 누나 방의 외부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은 누나 방만 별도로 세를 주고 새방살이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까지 전 주인이 그 방을 새방으로 썼었다는데 그때 새방살이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나가 겪은 일에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냥 우연히 그랬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8번째 이야기, 모텔 괴담. 때는 2019년 2월 어느 날이었다. 통금이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종종 낮술을 즐겼다. 술집에서 마실 때도 있지만 편안하게 마시려고 모텔방을 잡고 먹는 날도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술과 안주를 사들고 신나게 마셨는데 금방 취기가 올라 잠이 쏟아졌다. 여자친구는 너무 졸려 대충 치우고 자자고 했고 그렇게 술자리를 정리한 뒤 눈을 좀 붙이기로 했다. 노트북으로 잔잔한 음악도 틀어놓고 여자친구 통금 시간에 맞춰 알람도 맞추고 침대에 누웠다. 한참을 자다가 희미하게 잠에 깨어 여자친구 쪽으로 손을 더듬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졌다. 잠결에 여자친구가 갔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했다. 그때 노트북 음악이 뚝 끊기더니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잠이 깨버렸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 모텔은 화장실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보이고 실루엣도 잘 보인다.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변기 소리가 났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있겠지 생각했지만 무서웠다. 그래서 확인할 겸 화장실에 있지? 라며 물어봤다. 2, 3초 지나서 정적이 흐른 뒤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불도 안 켜고 뭐해? 귀신인 줄 알잖아. 화장실 불 킨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불 켜지 마.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였다. 무서웠지만 여자친구가 민망해서 급하게 대답한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불 꺼진 화장실에서 크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만 들리는 게 이상했다. 자기야 아직 볼일 다 안 봤어? 라고 여자친구를 향해 물었다. 그때 대답 대신 흐릿한 유리창에 실루엣이 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자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자친구는 단발머리였는데 화장실에 비친 여자는 긴 머리였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났다. 온몸으로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유리창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멈췄고 그 여자 귀신은 스르륵 사라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봤더니 새벽 1시였고 톡이 하나 와 있었다.
10시 반에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여자친구의 톡이 와 있었다.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9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 때는 2001년 여름이었다. 내가 다녔던 경북의 A여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 등교하는데 그날따라 학교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학생들이 다 모여있고 몇 명은 울고 있었다.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교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쓱 오더니 야 어젯밤 얘기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2001년도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모임, 버디버디, 세이클럽, 화상채팅, 싸이월드 등 채팅 사이트가 유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이 유행했던 시절이다. 그 채팅 사이트에서 학교 다니던 어느 여고생이랑 남학생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학교 후 저녁 시간에 여고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여학생은 홀로 남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남학생이 보였다.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었고 대여섯 명 되는 남학생들이 오고 있었다. 순간 무서운 마음의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눈치챈 남학생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막 뛰었는데 학교 입구는 막혀 있어서 뛸 수 있는 곳은 학교 뒷산밖에 없었다. 나무를 막 헤치면서 가다가 절벽 있는 쪽으로 왔는데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 선생님은 전날 밤에 혼자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은 이 시간에 누구지?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일하는데 또 누가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다. 바람 소리겠지 생각하고 모른 척하며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 쪽을 보니 피 흘리는 여학생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선생님은 그대로 기절했다. 그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담임 선생님은 괜히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 시간이 흐른 후 학교는 다시 잠잠해졌다. 10번째 이야기, 원귀. 대학가에서도 방을 구하기 힘들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운 좋게 싸고 좋은 방을 구했다. 그런데 시세에 비해 너무 싸고 방도 컸으며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의심치 않았다. 좋은 방을 구해서 기분이 좋았던 나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다. 술 마시고 놀다가 친구들은 그대로 다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 3시쯤 벽 쪽에서 자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극구 만류했지만 뿌리치고 첫차도 오지 않는 늦은 새벽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친구처럼 나도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음식 같은 게 썩었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냄새가 났는데 점점 강해졌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나 싶어서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등 냄새 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마지막으로 방 안으로 돌아왔는데 늦은 새벽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친구가 누워있던 벽에 벽지가 울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여기 곰팡이가 있구나 생각하고 곰팡이를 없애려고 곰팡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뿌렸다. 그리고 안쪽 곰팡이까지 없애려고 벽지를 확 뜯었는데 빈틈없이 부적이 쫙 붙여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고 이 집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부적을 떼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슴지 않고 모든 부적을 다 떼어냈다.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잠결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밖에서 나는 얘기 소리가 아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쇠 긁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하면서 몸이 굳어버렸다. 순간 가위구나 생각했다. 몸이 안 움직여지면서 점점 커지는 의문의 소리는 점점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클럽 스피커에 귀를 댄 것처럼 고통스럽고 무서웠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자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얼굴이 다 흘러내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도 감지 못한 채 있는데 다시 끼이하면서 쇠 긁는 소리를 냈다. 그 여자 귀신은 온 방안을 뛰면서 춤을 추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주위를 맴돌고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결국 기절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어난 후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갔다.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니 기가 허해진 것 같다며 괜찮다고 진정시켜 주셨다. 그런가 생각하고 오랜만에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취방에 썩은 냄새가 다시 났다. 어디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지? 뭐지? 하면서 있다가 보니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과도를 낚아채서 내 종아리를 찔러버렸다. 그렇게 나는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왜 그랬냐며 울었다. 하지만 나는 내 몸에서 썩은 냄새를 맡고 있던 것만 기억했고 이후 상황은 기억하지 못했다. 순간 빙이 되었던 것 같다. 놀란 엄마는 방을 빼기로 결정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적을 다 떼어냈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게 부적을 왜 떼어? 라며 황당한 말을 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짐을 빼자며 황급히 그 집으로 출발했다. 겁에 질린 나는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짐을 챙기셨다. 짐을 다 빼시고 마트에 잠깐 들리셨는데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다. 그 집에서 사람 3명이 죽어나갔잖아. 그래서 그 집주인은 살을 막으려고 부적을 붙여놓은 게 아니었을까?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독한 귀신의 기운을 뜻한다. 그런데 그 부적을 함부로 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모델링하기 전 이 집은 시댁을 피해 나와서 살던 엄마와 아기가 살았는데 남편이 찾아와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둘은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를 밀쳤는데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게 되었다. 남편은 아기만 데리고 집 밖을 나왔다. 혼자 살던 아기 엄마의 죽음은 아무도 몰랐고 결국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다.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혹시 그분의 혼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신의 종류로 보자면 일반적인 조상신과 한을 품고 있는 원귀가 있다. 옛날에는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면 조상신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귀가 된다고 한다. 착신은 시체가 등이나 팔에 붙어있는 현상이다. 11번째 이야기, 다락방. 때는 1995년 신혼초.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신혼집을 어렵게 구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부엌이 하나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은 9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 끝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가게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으로 구매했다. 이사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면서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다고 했다. 그분들은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배는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신문 배달까지 했다. 신문 배달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다. 우리는 대충 짐을 정리하고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그러더니 슥슥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이 안 움직여져서 눈알만 돌려서 다락방을 쳐다보았다. 그때 다락방에서 검은 형체가 스윽스윽 기어 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고 했지만 몸은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검은 형체는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곳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고 나를 내려다보며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긋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검은 형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 발밑에서 기어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때 그 검은 형체가 입을 크게 벌리며 중얼거렸다. 그때서야 또렷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기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힘들게 구한 신혼집이라서 손쉽게 이사를 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옆집 아줌마였다. 새댁 괜찮아? 나를 본 옆집 아줌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뭐가요? 왜 새댁 남편은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일을 가? 세대 밖에도 못 나오게. 옆집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울기만 하고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출근하며 문을 잠근 빈집에서 누가 울었을까? 너무 무서웠다. 그 다음 사건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이 지났을 때였다. 방에 적막감이 흘렀다. 그때 철컥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멈추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무거운 돌을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 앞자리에서 나고 있었다. 순간 깨달았다. 다락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것이다. 부엌문 위쪽으로 난 다락창문이 생각났다. 누군가가 계속 돌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창문 밑에 차곡차곡 돌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신을 다해 다급히 다락방 문을 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스윽스윽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 가까워졌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기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말했다. 밖에 다락창문으로 누가 들어왔었어. 남편이 밖을 둘러봤지만 황당하게도 돌이나 벽돌 같은 것은 없었고 다락방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얘기를 털어놓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보셨다. 너희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야위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인 듯 행동했다. 멍하니 있으면서 나와 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3, 4일이 지났을 때 남편은 딸을 두고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께는 손녀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될 만도 한데 딸 걱정은 물론 우리 부부는 15일 동안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15일이 지나고 16일째 되는 날 그 느낌이 또 찾아왔다. 언니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었다.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알만 두리번거렸다. 발밑에서 슥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너 절대 도망 못 가라고 말했다.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이 밝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라이자 있나요? 너희들 짰냐? 알고 보니 남편도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나와 동시에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16일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고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부부의 연락이 없던 15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짐을 다 빼고 난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짐을 빼던 날,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혹시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모르고 들어왔구먼. 이렇게 동네 아줌마가 말했다.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던 집이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와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은 아직도 우리 부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다락방에는 아직도 누가 있을까? 12번째 이야기, 부검실. 대학교 시절 이야기다. 시가지에서 떨어진 산에 위치한 학교였다.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다. 나는 2014년에 본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공부가 아니고 푹 빠져있던 게 의과대학 밴드부 동아리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는 법의학과 교수님도 있었던 특급 동아리였다. 신원미상의 시체조사나 미제사건 재수사에도 경찰이 와서 자문할 정도로 유명한 법의학과 교수님이었다. 법의학과 교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학교의 전설이 된 괴담이다. 때는 5월, 축제의 계절이었다. 우리 밴드부 동아리는 축제 준비를 막상 해보려니까 귀찮았다. 그래서 의과대학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충 천막을 치고 간이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하고 술을 마시기로 했다. 공부하느라 워낙 피곤했기 때문이다. 공연 당일 공연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그날 밤 12시 동아리에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사라졌다. 그 친구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인싸였다. 노는 걸 즐기러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였다. 술을 좋아하지만 금방 취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라졌지만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거나 천막 치우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말에 우리 동아리들은 대충 치우고 내일 치우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친구들은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과대학 건물에서 어제 사라졌던 그 친구가 그 옷 그대로 머리가 산발이 되어 뛰쳐나왔다. 친구들은 왜 거기서 나와? 너 왜 거기 있었어? 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 친구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혼잣말을 했다. 정신이 든 그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전날 밤 술 기운을 못 이겨 기숙사 건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다.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어디선가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몽사몽해서 눈을 떠보니 굉장히 시야가 어두웠다. 그 상태에서 얼굴과 목에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다.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찡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생각났다. 해부 실습실에서 나는 포르말린 냄새였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겨우 눈을 떠 초점을 맞춰 마주한 시야는 룸메이트 친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냉장고가 있었다. 그 순간 여기는 기숙사가 아니라 법의학과 교수님 부검실이라는 걸 알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목과 얼굴에 끼쳤던 한기가 바람이 아니라 하하 누군가 내뱉는 숨이었다. 두려움에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눈 시야가 어두웠던 이유가 있었다.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눈 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곤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날 왜 찾아왔어? 왜 날 찾았어? 대답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닫은 채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그 여자가 날 찾아와 놓고 왜 안 봐? 라고 크게 소리쳤다. 차가운 손으로 내 눈을 억지로 뜨게 했다. 그때 보인 것은 핏기 없이 새파란 여자가 물에 흠뻑 젖은 채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다시 한번 내 귀에 날 왜 안 보냐고 크게 소리쳤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정말로 기숙사가 아니라 의과대학 건물이었다. 기숙사 건물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는데 탄 엘리베이터도 시신 운구용 엘리베이터였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술 냄새 너무 난다. 너 헛것봤다. 말이 되냐? 라며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얼마 후 동아리 연습날 법의학과 교수님도 참여하셨다. 전날 그 친구가 법의학과 교수님 부검실에서 잠을 잤다고 말하면서 썰을 풀었다. 교수님은 그래. 며칠 전에 익사한 시신을 부검했는데 그 시신이 여자였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모두 얼어붙었고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뒤로 이 괴담은 학교 레전드 괴담으로 등극했다.